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도시는 충주입니다. 충주를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키워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교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바로 내륙 물류의 허브라고 불리는 것이죠. 근대 여명기에 이사벨라 비숍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를 타고 조선을 여행했는데, 내려갈 때보다 올라올 때의 시간이 훨씬 짧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올라올 때, 서울까지 올라올 때, 충주에서 출발해서 서울까지 올라올 때 보통 며칠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틀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틀이면은 자동차로 이렇게 육로로 이동하는 현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지만은, 당시로 보면 굉장히 빠른 시간이었죠. 걸어 올라오면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실제로 물을 잘 만나면은 하루 만에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었다라고 많은 증언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충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먼저 충주의 규모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충주에 찾아가시게 되면은 충주 관아공원에 가셨을 때 이 충주 읍성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볼 수 있는데,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다른 지역들을 다 찾아보신 다음에 충주를 찾아오게 된다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이냐면 작다라는 것이 눈에 띄게 됩니다. 자, 충주 읍성은 여타의 읍성과 비교해서 기본적으로 매우 작은 사이즈입니다. 일제강점기 지적도를 살펴보게 되면 당시 관청 건물이 읍성 내의 면적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해서 관청 건물이 꽉 차가지고 일반 민가들은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라고 말해도 괜찮을 정도입니다. 충주 읍성은 현재 추정 둘레가 약 1.2km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작은 것이냐? 이제 그 충주와 같은 급, 그러니까 충청도 안에서 충주와 같은 급이 되는 동네인 청주나 홍주 같은 동네는 읍성의 길이가 약 1.7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약 500m 정도 읍성이 짧은 것이죠. 원래도, 그리고 조선 전기 때, 이것은 이제 조선 후기 때 새롭게 축조되는 읍성의 길이가 1.2km였는데 조선 전기 때도 큰 읍성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선조실록. 그러니까 선조 29년 4월 2일, 한참 이제 일본과 전쟁 중이었던 시기죠. 이때 유성룡이 노모를 만나고 돌아와가지고 선조와 직접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조가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먼저 유성룡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주는 수도의 상류이니까 그래도 충주를 지켜야지만 서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선조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느냐? 충주에 성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유성룡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성은 있는데 그 성은 도적도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쉽게 해서, 그러니까 유성룡의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성이 있긴 한데 너무 보잘것이 없어가지고 아마 그냥 떼강도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도 방어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충주 읍성이 임진왜란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매우 이제 초토화된 상황도 있고 원래부터 그렇게 큰 읍성이 아니었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성이 이렇게 작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충주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충주의 가치는 사실 이 읍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바로 어디서 나오게 되느냐? 남한강 수운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시대 충주 읍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주는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봤던 다른 도시와 달리 내부 가로망이 너무나 많이 변화해가지고 정확한 모습을 알기 어려운 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읍성 자체도 아주 철저하게 철거되어가지고 발굴에도 나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충주시에서 몇 차례 발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찾아내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현재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면,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것이 바로 관아공원이라고 불리는 충주의 그 관아터입니다. 여기에는 재금당이나 청령원 같은 과거 충주 목사의 집무실이 남아있는데, 1870년에 화재가 난 이후에 당시 충주 목사였던 조병로에 의해서 재건된 것들이 현재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그럼 없어진 것은 무엇이냐? 나머지가 모두 없어졌습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읍성이 일단 없고요, 객사도 없고요, 그 다음에 사직단도 없고요, 성황사 및 여단도 없고요, 그리고 가로망도 전부 파괴되었습니다. 읍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충주 관아공원 안에 있는 안내판에서 그 대략적인 형태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굴을 해도 실제로 잘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객사 같은 경우에는 KT 충주지사 자리가 옛날 객사였는데 완전히 파괴되어가지고 그 흔적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직단 같은 경우에는 그 문화동에 이제 사직산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바로 그 자리가 옛날에 사직단 자리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직단은 원래 무엇이 건설되어 있었냐면, 보통 이런,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때 사직단 혹은 여단, 성황사 이런 곳이 있었던 자리에 일본은 무엇을 건설했냐면요, 바로 일본 신사, 신토의 신사, 국가 신토의 신사를 건설했습니다. 사직단 자리가 충주 신사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올라가 보면 여기에 왜 신사가 위치했는지 알 수 있어요. 마치 서울의 남산에다가 신사를 설치한 것과 똑같습니다. 한눈에 충주 시내가 다 들어오는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성황사 및 여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수동의 택지 개발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돼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황사는 그나마 택지 개발하는 도중에 발굴이 돼가지고 위치를 정확히 찍을 수 있는데 여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를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망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때의 지적도라든지 아니면 시국의 정도 같은 것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조선시대의 가로망 가운데 동문에서 관하로 이어지는 가로망이 있는데 이 가로망은 현재 새로운 도로 개통을 해서 완전히 막힌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없어진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충주 읍성을 찾아가게 되면은 일단 좀 실망부터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주의 가치는 읍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남한강 수운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에서 충주의 가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물류도시 충주의 풍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록을 살펴볼 때 객사 용도의 건물이 다양하게 건축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눈에 띄는 특징적인 점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왕래가 많은 물류도시의 특징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객사라고 하는 것은 사신을 접대하는 건축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사의 건물이 많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사신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객사와 경영루가 있습니다. 이 객사와 경영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사 같은 경우는 거의 발굴이 안 되는데 이 경영루 지역, 그러니까 객사 후원이죠. 쉽게 해서 객사의 이제 정원인데 이 정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발굴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운정과 연못, 터가 발굴되면서 이제 충주 사람들한테 굉장히 흥분을 안겨주었는데요. 1442년 경주의 어진 모사를 위해서 경주에 있던 어진이 서울로 올라가는 행렬이 있었습니다. 이때 어디를 지나가게 되느냐? 경상도에서 올라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충주를 지나가게 되었죠. 그래서 어진이 충주를 지나갈 때는 마땅히 준비를 못 해가지고 그냥 올려보냈지만은 이 어진이 다시 경주로 돌아갈 때는 다시 충주를 지나가게 되겠죠. 그때를 대비해서 당시 목사가 경영루, 쉽게 해서 경사 할 때 경자죠. 영이라고 하는 건 맞이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해서 경사를 맞이하는 정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경영루를 건축하게 됩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기록이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아마 임진왜란 이후에 소실된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천운정과 연지가 건설되었는데 최근에 충주교육지원청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여기를 발굴했더니 이 흔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청현당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충주 문화회관 자리에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1503년에 건축됩니다. 이 건축된 이유가 이제 충주 신증동 여지승남 이 충주 쪽에 보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많은 손님들이 만나면 수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첫 번째로 언급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 충청도의 관찰사, 병마절도사, 그 다음에 수군절도사 이렇게 셋이 같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주에. 그런데 문제는 이 세 명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세 명이 품계가 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접대를 하는데 굉장히 곤란함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객사를 넓힐 필요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새로운 객사 건물을 지어가지고 객사를 넓혀서 손님들을 접대할 때 좀 더 편하게 접대하겠다는 목적으로 청현당을 건설하게 됩니다. 아마 이 청현당은 목적으로 볼 때 관찰사가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충주는 조선시대 때 관찰사형, 그러니까 가명이 공주로 이사가기 전까지 조선 전기 때까지는 관찰사형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냐? 바로 이 충주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관찰사형 건물이 따로 있었던 것 같지 않은데 바로 이 청현당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남별관과 신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객사 건물이 부족해서 지은 객사의 별관입니다. 아마 남별관을 먼저 짓고 신별관을 그 뒤에 지은 것 같습니다. 이름만 보면 이제 현재 그런 형태죠. 그래서 현재 충주 식사은행 자리가 바로 남별관에 해당하는 자리고 신별관의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남문 근처에 있었다라고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이 왜 독특하냐 하면은 다른 지역은 객사 건물을 이렇게까지 많이 짓지 않습니다. 보통 객사 하나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아무리 많이 지어도 하나 정도 더 짓는데 벌써 충주에서는 객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현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별관이 있고요. 신별관, 벌써 4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만큼 충주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왕래가 빈번한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충주의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죠. 자, 보통 남문이 정문인 다른 읍성과 달리 여기는 남한강, 이 가장 중심적인 지형지물이죠. 남한강 이 도시에서. 그럼 남한강은 어디로 연결되느냐? 서문으로 연결됩니다. 보통의 읍성의 정문은 어디냐면은 남문입니다. 전주읍성도 남문이 정문이었고요. 경주읍성도 남문이 정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충주읍성은 독특하게도 서문이 정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예외적으로 남문이 정문이 아닌 읍성들은 제법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외적인 경우이죠. 그런데 충주도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왜 그러면 서문이 정문이었냐? 바로 서문을 통해서 남한강수원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본정통, 가장 그 지역의 중심인 곳을 우리가 흔히 본정이라고 부르죠. 이 본정이 어디에 형성되냐면은 바로 충주읍성 서문 지역에 형성되게 됐다는 점이 아주 의미심장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 충주에서
충주를 벗어나가지고 이 충주와 연결된 가장 중요한 시설물들이 바로 무엇이느냐? 바로 남한강변에 여러 가지 창고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한강변 창고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선시대 때 조창으로 활약했던 이제 가흥창이 가장 대표적이죠. 근데 가흥창이 처음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여러 가지 창고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려시대 때의 조창이었던 덕흥창이 원래는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덕흥창을 찾기 위해서는 어디를 찾아가면 되냐면은 충주 창동리라고 하는 지역을 찾아가게 되면은 이 석탑과 불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석탑과 불상이 바로 이 지역에 조창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많이 해석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부터 충청도 세금의 내륙 수운을 위해서 이용되던 창고가 바로 덕흥창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어떤 창고가 신설되게 되면 덕흥창의 남쪽에 경원창이라고 하는 새로운 창고가 신설되게 됩니다. 자, 이 경원창이 신설되는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는데 왜 신설되었느냐? 그 이전에 경상도에 존재했었던 해안 조창들이 전부 폐지가 됩니다. 왜 폐지되었느냐? 이때 경상도에서 올라오던 세금이 한번 침몰하면서, 배가 침몰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조선시대 때는 그 세금 운송 경로를 바꾸게 되는데 어떻게 바꾸게 되냐? 바로 내륙 수운으로 바꾸게 된다라는 것이죠. 경상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충주까지는 육로로 운송을 하고 이 충주에서부터 남한강 수로를 따라서 서울로 운송한다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새롭게 만든 조창이 바로 경원창입니다. 물론 경상도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죠. 아무래도 이걸 육로로 운송하려다 보니까는. 자, 그런데 이렇게 덕흥창, 경원창 이원적인 형태의 창고로 운영되는 창고가 세조 11년에 가게 되면은 통합되고 폐지돼서 결국엔 어디로 옮겨가게 되느냐? 바로 가흥창이라고 하는 형태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가흥창은 그 이후에 조선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조운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주에서 가장 유명한 나루터가 바로 목계나루라 불리는 나루터가 있죠. 이 목계나루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가흥창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해서 가흥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시 남한강의 수은 물류가 재구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목계나루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창고들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1465년에 처음 창설된 가흥창은 1521년에 처음으로 창고 건물을 건축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창고가 만들어졌는데 60년 만에 창고 건물이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땠느냐? 창고 건물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창고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창고 건물을 생각하게 되는데 조선시대의 창고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전에는 그럼 어떻게 보관을 했느냐? 그냥 노적했습니다. 노적이라고 하는 건 땅바닥에 그냥 쌓아놨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그게 왜 가능했냐면은 조창이라고 하는 곳은 곡식을 오래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물렀다가 바로바로 실어서 나르기 때문에 창고 건물이 따로 필요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홍수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가흥창이 노적하게 되면서 어떤 사람들이 크게 이득을 받냐면 바로 이 가흥창 주변에 거주하던 백성들이 아주 큰 이익을 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곡식을 노적하기 위해서 그냥 땅바닥에 쌓아놓는 게 아니고 땅바닥에 뭔가를 깔아야 되죠. 여러분들도 오늘날 예를 들어서 소풍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냥 잔디밭에 앉기보다 돗자리 같은 걸 깔고 앉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창고에 곡식을 쌓기 위해서는 그냥 쌓는 것이 아니고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곡식을 쌓고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도적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여러 가지 방어 조치들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비용을 전부 다 누가 부담하느냐? 세금을 납부하는 납부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납부자는 이거를 이제 미리 마련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너무 불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와서 마련하게 되느냐? 가흥창 주변에서 이걸 구입해가지고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흥창의 백성들은 이 바닥에 깔 거적, 그리고 울타리 등을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큰 이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론이 어땠냐면은 이 연산군 일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연산군 3년 10월 6일에 나오는 내용인데, 당시 여론은 어떻게 해서든지 창고 건물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당시 여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체되다가 결국 중종 때에 가서야 창고 건물이 완성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창고가 왜 중요하냐? 바로 이 창고,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물류, 그리고 이 물류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부유함이 충주로 흘러 들어오게 되면서 바로 도시 규모, 충주 도시 규모가 굉장히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충주가 대읍으로 평가받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오늘날 왜 충주가 작은 도시가 되었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바로 남한강 수운이 쇠퇴하게 되면서 충주가 교통에서 더 이상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충주가 작은 도시로 쇠퇴하게 된 것이죠. 과거에 충주가 남한강 수운의 물류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이 충주까지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이런 구조였다. 그래가지고 충주가 굉장히 돈이 도는 도시였다라고 한다면은 오늘날에는
충주는 교통에서 소외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충주가 굉장히 작은 도시로 변화하게 되는, 쇠퇴하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 전부 다 교통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도시들은 앞으로 살펴볼 도시 가운데도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천천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충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저희가 살펴볼 도시는 어디냐? 바로 강릉입니다. 강릉이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들 오늘날 이제 휴가 때 보통 많이 떠나는 도시이죠. 그런데 조선시대 때 강릉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도시였는가?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